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2021년 정세지만 벌써 3월이니까 4분의 1쯤 지났죠? 정확히 말하면 6분의 1쯤 지났는데요. 2021년 정세는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 정세 연장에 있죠. 2020년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억을 할 건데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죠. 쉽게 말하자면 1951년 정세는 1950년 6.25 전쟁이 나서 전쟁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정세인 거죠. 53년 돼야 비로소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전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연장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1년을 경과했는데 코로나가 세계적 범위의 대재앙,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난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뭘까요? 외환위기죠. 우리는. 그걸 환란 그러잖아요. 외환위기를 한자 말로는 환란이죠. 우리말 풀었으면 외환위기고. 그래서 왜 지금 기억이 중요해졌는가 하면 한 생에 2번의 재난을 겪게 됐는데 지난번 재난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지난번 재난은 어떤 결과를 낳았나? 그런 결과를 낳는 데서 우리 노동운동과 민중진영의 대응에서는 계승해야 될 건 무엇이고 채워야 될 건 무엇이고 바로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시행착오는 있지만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시행착오로부터 배워서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이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 동물이죠.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세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대응이 똑같은데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의식을 갖고 있어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해요.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란 쿤데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다. 권력은 망각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는 어떤 작가인가 하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해서 80년대 굉장히 잘 팔렸던 에세이집이죠. 체코 출신의 망명해서 유럽 문학상을 2번이나 받았고 노벨 문학상 후보도 늘 거명되고 있는 작가인데 이 말이 우리 사회에 소환된 것은 7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7년 전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를 겪고 나서 우리가 한 약속이 잊지 않겠다 했어요. 또는 노란 리본 어떤 데 보면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왜냐하면 우리 기억은 망각할 수 있도록 회로가 설계되어 있어서 기억은 늘 편집되거든요. 기록은 남지만 기억은 편집돼. 그래서 이것을 새삼 지금 소환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큰 재난이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외환위기 때의 경험이 23년 동안 우리 노동자 민중의 삶을 규정하고 있듯이 코로나19 이후에 도입되게 될 정책이 현재 우리의 이후 삶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삶을 규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노자 간에 혹은 지배 세력과 민중 사이에 어떻게 접점이 만들어지고 어떤 결말이 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이후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복원해 보려고 해요. 다 조사해보면 지난 50년간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일까 그러면 다 외환위기 그러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언제가 가장 어려웠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외환위기 때 애들이 학교를 못 간 적이 없어요. 8살이 돼서 처음으로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입학식을 한 적이 없죠. 20살이 돼서 12년의 입시 지옥으로부터 해방돼서 드디어 자유와 낭만과 연애를 할 줄 알았더니
비대면이죠. 외환위기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다 언제가 힘들었냐 그럼 언제를 기억할까요? 이후는. 코로나 때가 진짜 힘들었구나. 왜? 영업 제한을 한다든가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 이런 거 외환위기 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해외여행을 못 간다든가 이런 적은 한국전쟁 이론은 처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렇죠.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라는 고용 불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98년 2월 이후에 생기죠.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고용 문제에 고민이 없었어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용이 가장 안정돼 있다는 공직은 기피 대상이었어요. 왜? 저임금이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랬죠? 그때는 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전자산업 이런 데가 유망했지. 왜? 공직이나 시장이나 우리는 평생 고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를 계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왜 한 얘기는 가장 어려운 때로 기억될까? 그렇죠. 해고. 그래서 노동자의 삶 자체를, 삶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 가치관 이런 걸 다 바꿨다요. 직업관도 바꾸게 돼요. 98년 2월 이전과 이후에 직업관이 바뀌죠. 연애관도 바뀝니다.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여성을 만나야 될까? 바뀌죠. 결혼관도 바뀌어요. 출산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달라지죠. 그래서 당시의 신문입니다. 12월 23일, 1997년 12월 23일 날 IMF는 쉽게 말하자면 사채업체죠. 외환위기가 터지면 급전을 빌려주는 데죠. 550달러를 빌리고 나서 이걸 경제 신탁통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신탁통치는 뭘까요? 경제 주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 돈을 갚기 전까지는 각서를 쓰죠. IMF 요구대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중앙일보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제 주권이 550억 불을 갚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저게 뭘까요? 신체 포기각서예요. 그래서 IMF 요구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래서 워싱턴이 뭐냐? 미국의 재무부, 연준, IMF 건물이 거기 다 모여 있죠. 그 사람들이 만드니까 신자유주의 매뉴얼이에요. 금융시장을 다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도 유연하고 공격도 다 판다. 뭘까요? 작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 그래서 신자유주의죠. 원자유주의는 야경국가잖아요. 모든 건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라. 이게 자유주의죠. 아담 스미스 시대. 산업자본주의 시대인데 이것이 70년대 말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권에서 일반화된 매뉴얼로 이걸 우리는 그때로부터 20년 후쯤, 정확히는 17년 후죠. 이게 도입됩니다. 이렇게 이게 도입되면 소위 말하는 외환위기를 겪고 이걸 기화로 외환위기는 뭐예요? 국고에 달러가 없다죠. 한국은행 것은 국내에서만 통용되잖아요. 그럼 국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외환이 비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우선 IMF는 어떤 독재기구도 최후에 가는데 다른 나라에 먼저 꾼다든가 이러겠죠. 그런데 안 꿔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대장성을 만나요. 370억 달러를 급전을 좀 빌려주라. 유동성 문제니까. 펀더멘트는 문제가 없으니까 곧 갚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대장성 형장이 그러죠. 미국이 안 된대. 그래서 최고로 가서 손 벌린 데가 IMF예요. IMF는 각서를 쓰라 그래요. 당시 대선이 진행 중이었어요. 유력 후보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가 전부 각서를 씁니다. 내가 당선돼도 반드시 이 협약을 이행하겠다. 각서를 써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도 새 정부는 경제정책은 주권이 없답니다. 그 외환위기가 먼저 터지죠. 그 외환위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나라가 망한다죠. 저렇게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경제 주권을 넘겨줘야 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이 궁지에 몰리게 되겠지만 문제는
나라가 부도난다고 그러잖냐. 그럼 나라 부도를 막으려면 이거죠. 이 전사가 사실은 있죠. 어떤 전사일까요? 외환위기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1990년 12월 26일 날 신한국당이 노동시장 유연화법을 통과를 시켜요. 파견법, 정리급법을. 민주노총이 2달을 파업해가지고 이걸 무효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해 연말에 외환위기를 겪죠.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응을 못하죠. 왜? 나라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지키자고 나라 망해도 좋냐? 여기에 대해서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가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 30%는 희생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죽을래. 30%는 희생을 감수할래. 이렇게 들이밀죠. 그래서 똑같은 법이 정확히 1년 2개월 만에 통과되는데 민주노총은 저거 통과되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건데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못하죠. 96년에 민주노총이 파업했을 때는 전 계층이 지지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근데 나라가 부도난다고 그러니까 지지를 못하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런 위기가 닥쳤으니 고통을 분담하자 그래요. 쉽다면은 한 기업으로 치면 우리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 그럼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도 동결하고 상여금을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합시다. 이게 되죠? 이거란 말입니다. 1년 전에는 회사가 그거 깎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2달 파업을 해서 막았는데 이제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 그럼 조합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처우를 개선하자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잘린다 그러잖아요. 그건 미루자 그러겠죠. 문제는 그래서 분담은 뭐예요? 임직원도 임원도 이렇게 하고 오너도 내가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를테면 워크아웃이 그거잖아요. 은행에 넘기는 거잖아요. 법정관리 들어가면 아예 권한이 없죠. 주류 권한 행사가 홀딩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지나고 봤더니 노동자만 반납했고 오너는 반납을 안 했더라요. 심지어는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오너는 사내 유보금이 늘었고 우리는 빚이 늘었더라요. 저축을 못하니까. 저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너가 회사가 부도난다고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회장은 차도 바꾸고 땅도 사고 굉장히 돈이 쌓였는데 우리는 빚만 남았더래요. 더욱이나 3년 만에 빚을 다 갚아서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벗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죠. 반납했던 상여금은 원래대로 주고 왜? 단협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명분이 뭐예요? 회사가 부도난다 했어요. 문제는 3년 만에 다 갚아요. 갚아. 문제는 그때로부터 23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안 바꾸고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안 바꾸고 있다죠. 폐해가 20년 동안 쌓였어요. 폐해가 쌓인 걸 뭐라 그래? 적폐라 그러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외환위기가 끝난데도 얘기죠. 저 정책을 도입했던 당시 정부의 수장, 대통령은 이미 고인이 됐어요. 그런데 저 정책은 23년째 지금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죠.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아, 지금 헬조선이니 등등 벼락거지니 여러 가지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대? 그렇죠. 끝났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게 돼요.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될까요? 그때 부도난다는 게 보이스피싱 아니었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같이 분담을 해서 같이 어려웠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회장도 부채가 늘고 나도 부채가 늘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기업은 사내유봉을 쌓아놓고 있고 우리는 가계부채가 늘었다 그러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면 이거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 얘기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왜? 이것이 양극화를 낳았는데 양극화를 낳은 원인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두통, 통증은 병이 아니잖아요. 통증은 뭘까요? 진단해버려요.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원인을 진단해서 원인 치료를 안 하고 진통제만 좋은 걸 자꾸 먹어봐야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20년째 고통스러워. 20년째 열심히 노동조합하고 처우 개선 투쟁운동 했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니 우리도 처음에 뭐 두통이 오면 약국에서 약을 먹다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죠. 큰 병이랄까 가급적 안 가는데 가서 사진을 쭉 찍어봤더니 아 원인이 이거였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기억을 복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외환위기가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재난이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설상가상이 될 거냐? 그렇죠? 23년째 아직 저걸 청산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빙판이 될 거냐? 아니면 지난 시기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우리 걸 잘 복원해서 효과적으로 이걸 함으로써 단결 투쟁과 가사 그리 돼 있죠.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그 얘기죠. 아 구조나 체제를 바꿔가지고 이걸 진짜 한꺼번에 되찾을 거냐에 갈림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떤 사람이 개념화하기 그러니까 이게 개념인데 재난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90년 외환 얘기를 봤더니 그렇죠. 고통분담이란 말 유명하에 나중에 이렇게 돼버렸더라. 문제는 그래서 그걸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이게 캐나다의 활동가고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개념화했는가 하면 2015년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닥쳤는데 재난이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더라. 저지대 사람과 백인 살고 있는 지역에 완전히 다르고 결국 이것이 양극화를 낳더라. 문제는 허리케인이 끝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재난이 닥치면 일테면 이런 거죠. 가령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국가 부도의 협박이 없었더라면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부도를 한다잖아.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요? 부도는 막아야지. 해서 부도를 막았는데 워크아웃을 벗어났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정책을 쇼크 충격으로 관찰하고 정책이 그대로 지속되더라고요. 문제는 또 재난이 닥쳤는데 이렇죠? 그래서 그걸 사실은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 6월 9일 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난이죠. 큰 위기가 재난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 그 이른바 재난 자본주의죠.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워크아웃은 졸업했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격차가 벌어졌더라. 그때마다 노동자는 빚이 늘고 사장은 유보금이 늘었더라. 그래서 이런 공식을 반드시 깨야 된다. 오히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설상가상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자. 화를 복으로 바꾸는 기회를 삼을까? 이걸 누가 말씀드릴까요? 대통령이 하세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세요. 국무회의에서. 왜? 재난이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공개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화위복으로 삼자 이런 얘기죠. 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선됐을까요? 아니죠. 더 심화됐죠. 이게 가게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2021년 정세 때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갈림길에 있습니다. 전화위복을 만들 거냐 아니면 설상가상이 될 거냐. 지난 1년의 결과는 이게 겹치고 눈 위에 서리가 쌓여가지고 이제 빙판길로 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다들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설상가상이냐 전화위복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기억을 복원한 거죠. 재난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공식을 깨야 된다. 누가 깰까요? 이해 당사자,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깨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촛불항쟁을 다시 복원합니다. 왜 기억을 복원하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이 코로나 재난이 닥치기 전에 23년 동안 이른바 외환위기 당시에 만들어졌던 제도, 이른바 파견제, 기간제, 정예고제가 우리 삶을 23년 동안 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적인 인식을 떠나서 노동자도 농민들도 서민도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게 유래했는지를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제출해요. 문제는 제도 안에서 그 요구가 수렴이 안 되면, 수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항쟁이라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항쟁의 과정을 보시면 이게 2016년 12월이죠. 근데 우리가 복원할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직접적 계기가 태블릿 PC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화산이 분출하는데 분화구가 어딘가도 중요하죠. 그렇죠?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반드시 터진다. 이거죠? 마그마가 끓고 있으니까 터지는 것이지 분화구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에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도 이게 가열이 안 돼 있으면 안 터지죠. 봐야 될 것은 직접적 계기는 그래 최순실지만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이게 나라냐 이런 거였어요. 기억을 더듬어 볼 것은 이거예요. 여기 참여한 사람 다 누굴까요?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면 70%가 노동자고 우리나라 계급 구성이요. 20%가 자영업자고 5%가 농민이고 5%가 지배층이라고 돼 있어요. 계급 분석을 해보면. 그럼 여기 온 사람 누구겠어요? 95%예요. 그렇죠? 항쟁의 배경인데 이거죠. 핵심이 저거예요. 왜? 저기 온 사람 70%는 전부 고용이에요. 고용 문제가 정상화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일자리의 노예가 된다죠. 우리가 모욕을 참고 현장에서 굴욕감을 감수하면서 가슴속에 사표를 써왔는데 차마 못 내는 이유는 뭐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 데가 있으면 내 더러운 사표 낸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가 2016년 얘기하고 있어요. 2016년 12월에 터졌으니까. 그럼 그때는 외환위기로부터 20년 됐을 때예요. 그렇죠? 20년 됐을 때야.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비정규 양상 고용 불안 됐는데 문제는 기억을 거슬러 올라 사실 이제 공공부문의 공무원들에게 직접 해당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15년에 박근혜가 쉬운해고 상시해고를 입법을 하겠다 그랬는데 입법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 선진화 때문에 180석 이상이 필요한데 당시 새누리당 의석으로는 안 돼요. 이듬해인 2016년 4월 13일 날 20대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법을 하겠다 그래요. 상시해고제가 뭔지는 아시죠? 경영상 이유가 없어도 그래 실제 저걸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오세훈이에요. 3% 룰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저성과자 3%를 무조건 그렇죠. 재교육 시켜가지고 그래도 C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른다죠. 그래서 30년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다가 잡초뽑는데 갔던 노동자가 모멸감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죠. 2007년 당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에요. 이 정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 입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청만 해요. 박근혜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요? 입법을 하게 되면 강제성, 구속성이 생기죠. 다 하겠다. 끔찍하죠. 왜 끔찍해요? 저게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조가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노동자 열심히 하는 전부 C등급이죠. 그렇잖아요. 파견법을 26개 업종이 아니라 다 하자.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정규직의 의미가 없어요. 전부 전체 노동자를 다 파리 목숨 만들자요. 그렇잖아요. 이게 2015년이에요. 2016년 4월 13일 총선이 있는데 2015년이 이대로 가면 저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속수무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총 걸기로 합니다. 이건 뭐예요? 노동자건 농민이건 2판 3판이 돼요. 이 법 통과되면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한상균 위원장이 박근혜 때, 이명박 때 파업해서 3년 만기 출소하고 첫 직선위원장이 됐는데 1년 만에 또 감옥 갈 걸 각오하고 이걸 강행을 합니다. 뭘까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걸 의제화해야 된다. 만일 이것이 의제화가 안 되고 이해 당사자 주기도 결사적으로 한 걸 안 하고 선거 국면으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권, 금권 선거를 총동원하면 답이 없죠. 박근혜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결사적인 생존 투쟁을 하는데 박근혜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고 IS라 그래요. 그래서 복면 금지법을 만들자 그래요. 마스크 금지법을 만들자 그래요. 만일 박근혜가 법 이대로 해서 코로나 닥쳤더라고 다 죽을 뻔했어요. 여기 박근혜 그 옆에 최경환 지금 다 빵에 가 있죠. 이 사람들을 탄핵하고 빵에 보냈으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지. 만일 저 법이 그대로 있는데 코로나 닥쳤더라면 미국이 지금 나무 얘기가 아닐 뻔했죠. 메르스 때 대응하는 거 보세요. 그랬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보고 IS라고 그래요. 아니 살인 폭력은 자기가 저질렀는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한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듬해 넘어가요. 야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고 당대표 김무성이 옥새를 들고 나르고 난리를 죽이는데 4월 23일 총선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소야대가 되고요. 뭘 말할까요? 조직 노동자건 미조직 노동자건 노동자건 농민이건 만일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돼가지고 상시해고법을 입법하게 되면 내 자식이 울고 다 죽는다죠?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선거 구도는 여당 1개고 야당이 2개인데 절묘하게 투표를 하죠. 어떻게 투표를 해요? 호남 사람은 어차피 1번 안 되니까 3번을 왕창 밀어주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국민의당을 밀죠. 그래서 여소야대가 됩니다. 총궐기는 성공한 거죠. 의제화에 성공한 거니까. 이 법 통과되면 다 죽는다 했는데 통과 안 되게 됐죠. 선거가 오면 아 그렇구나. 이건 하지 말라요. 그런데 박근혜는 국민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공공부문을 하겠다고 밀어붙여요. 그럼 이걸 뭘 말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중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5천만이 하지 말라는데 나는 한다요. 그럼 우리 선택지는 2개밖에 없죠. 어떤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섭을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선택지가 뭘까요? 이게 이거는 경과를 봤습니다. 2015년에 그런 일이 있고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항쟁은 뭘까요? 제도 안에서 절차를 거쳐서 의사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체제 밖에서 제도 밖에서 우리 요구를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걸 5개월을 하죠. 어떻게 돼요? 그럼 네가 그만둬라 그 얘기잖아요. 저 정책을 포기를 하든가 포기를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관둬라죠.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었었죠. 이 민심, 여기 온 사람들, 민심은 뭐였을 거예요?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문재인 정부가 뭘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출범에 와서. 새 정부에 뭘 기대하시냐? 뭐였을 것 같아요? 적폐청산인데, 적폐가 여러 개 있죠. 사법적폐도 있고, 노동적폐도 있고, 농업적폐, 적폐가 많잖아요. 정책의 선후 경중을 따지는데 뭘 것 같냐? 지역 갈등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세대 간 갈등도 있고, 여야 갈등도 있고,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도 있고, 여러 개 있죠. 뭐였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양극화다. 정확하죠? 집단 지성이 들었습니다. 양극화다. 외환위기에 양극화다. 그러면 물어봤어요. 그럼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쓰면 되겠냐? 이것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뭘까요? 70%가 노동자예요. 노동자가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고용 불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요. 놀랍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일 만에 어디를 갈까요? 그렇습니다. 법은 바꿀 수가 없죠. 왜? 20대 국회 임기가 2020년 4월 15일까지니까. 다만 박근혜는 공공부문에 상시해고자를 했는데 나는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그래요. 저건 민심의 반영이죠. 이게 선거 전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선 이후에 저렇게 했다. 그렇죠? 선거 때는 표 얻으려고 별 얘기할 수, 이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로 찾아온 거예요. 놀랍죠? 민주정부 세 번째인데, 김대중 정부는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부도 기간제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건 방향이 잘못됐다. 비정규직은 없애는 게 맞다. 방향 전환이죠.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죠. 톨게이트 노동자는 대법원도 직고용을 하라고 그러는데 도로공사 사장 못하겠다고 그러죠. 이강래예요. 작년 총선에 호남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민주당 후보가 이강래예요. 왜?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이강래 선거 사무실 앞에 가서 이강래는 그래 정부의 지침도 어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안 한대요. 떨어졌어요. 호남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민주당 후보예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은 정부는 뭐라 그래? 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다 그래요. 근데 아니 어떻게 학교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정규직이냐? 그런데 그거는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해석이 다르죠. 공공부문을 정규직 하겠다. 무엇이 정규직하는 데 다 해석이 달라요. 자회사도 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 그게 정부의 해석이고 우리는 아니 차별을 없애는 게 취지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인천공항공사예요. 정규직 노동자가 반발을 합니다. 뭔 얘기예요? 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그걸 대통령이 시행령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돌아볼 것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왜 이런 일이? 원인은 어디 있는데요? 원인은 어디 있어요? 노동자 내부에 차별, 양극화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파견제, 정리해고제, 기간제 때문에 생겼는데 그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만 해보려고 했더니 해법이 안 나온다죠? 그래서 돌아올 게 이거죠. 왜 이러냐? 이거죠. 우리 청와대 앞에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재작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앞에 비정규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 그러면 아마도 내가 하이 개그를 하면 청와대 근무한 사람과 대통령 이하 전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단기 계약직이에요. 그럼 무기계약직이 그런 얘기하면 나도 좀 시켜주라. 그리고 그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아니 무기계약직이 5년 단기 계약직한테 정규직하라 그러면 나부터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을 바꿨어. 그런데 제도는 그대로고 사람만 바꾼다고 되냐고요. 김대중 대통령 고인됐어요. 기간제
도입했던 노무현 대통령 고인됐어요. 대통령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이 아니죠.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해야 돼? 그렇죠. 어디 가서 해야 돼? 국회 가야 되잖아요. 파견법, 정례구 규정, 기관제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데지.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을 어기면 나중에 임기후에 빠잉하죠. 도로공사 사장이 채용을 안 하겠다는데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권한 남용으로, 직권 남용으로 오세요 가세요 하겠죠. 정권 초반에는 안 하겠지만 정권 후반 되면, 정권 끝나고 나면 공소시효 남았으니까 오세요 가세요 하겠죠. 그게 검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은 게 그래, 국회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죠?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게 나경원이었죠. 재작년에 전두환 독재 때도 짱돌을 안 던지는 나경원이 갑자기 빠루를 들고 나타나서 국회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을 맡겠다고 생난리를 죽이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였어요? 청와대와 또 중앙정부의 위임 사건을 처리하는 지자체는 바뀌었지만 입법기관이 안 바뀌었구나죠. 작년 선거랍니다. 작년 2020년 정세, 이게 가장 중요했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초유의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슨 뜻이에요?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전부 일당이 차지했어요. 그랬죠? 88년 13대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만일 그렇게 되면 야당이 다 가져가니까 노태우가 제안을 합니다. 의석수대로 나누자. 그래서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은 의석수만큼 상임위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13대 총선 이후는 국회가 분점이 됐어요. 상임위원장이. 그런데 작년에는 민주파가 싹쓸이를 합니다. 모든 상임위원장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작심만 하면, 결심만 하면 국민의힘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패스트트랙도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가면 반대를 하시든가 피켓팅을 하시든가 나중에 표결하면 공수처법 처리를 그렇게 하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시험대는 뭐냐면 그동안의 민주당은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쟤들이 빠르들고 설쳐서 자꾸 뒷목을 잡아서 라고 해왔단 말이에요. 세월호 진상규명도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것도 못하는 게 쟤들이 자꾸 저렇게 한다. 공수처 처리할 때 받지 않냐 라고 해서 일리가 있네. 문제는 해요. 그렇죠. 적폐를 생산하는 파견제, 노동적폐는 파견제, 정예고제, 기간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해요? 국회에서.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당은.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못 돌아온 노동자가 1년에 2,000명이 넘습니다. 이게는 무지막지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중대 재해를 처벌한대요. 태풍 처벌법 하면 태풍이 안 옵니까?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기업을 뺍니다. 누가 뺐을까요? 민주당이 뺀 거지. 국회에서 뺐다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누가 뺐을까요? 국민의힘이 지랄 발광을 해도 민주당이 못 빼 그러면 못 빼는 거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법이 통과됐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로 남새스럽죠? 영국에 제정된 법 이름 뭐예요? 기업 살인처벌법이에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못 돌아온단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포스코 등등 청문회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건 노동자 실수래. 제 원인이 노동자가 안전부주의래요. 왜? 이렇게 되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그렇게 돼 있어. 그럼 태풍 피해는? 그거는
농민들이 대처를 잘못한 거지. 그리고 옹벽에 물론 차가 묻혔다는데 그건 차주가 잘못한 거지. 뭘까요? 재난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죠. 어떻게 하라고? 국민 여러분 알아서 대처하세요. 그럼 똑같잖아요. 그럼 코로나 닥쳤는데 개인 방역 수칙만 발표하고 정부는 안 함. 그러면 백신 어떡하나? 네가 사서 맞아. 이랑 똑같죠? 이게 뭐예요? 2020년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일찍부터 그렇다고 대중들의 눈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야 그래도 일단 한번 지켜봐야지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2020년에서 비로소 이게 안 한 거라는 게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의 의미예요. 안 한 거구나. 못 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2021년이 그리고 와요. 2000년의 의미는 뭐라고요? 아, 안 한 거구나.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또 할까요? 이 얘기예요. 나경원 탓을 할 것도 없어. 황교안 원망할 것도 없어. 민주당이 안 한대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대. 아주 간단해요. 공직자 투기 방지법을 이미 제정해 놨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업을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지 말고 공공성을 위주로 해라. 그래서 LH는 아파트도 후분양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하고. 그렇죠? 했더라 그러면. 그럴 일이 없죠? 없잖아요. 근데 공기업도 앞장서서 돈 벌라고 해놓고 기업은 보는데 구성원 보고 돈 벌려 말라는 얘기는 밑에 직원이 뭐라 그럴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그것을 개인의 도덕성으로 환원하는 게 전형적인 보수죠. 구조나 제도나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명박은 예전에 청년 실업 문제를 뭐라 그래요? 이명박식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들에게. 첫째, 스펙을 쌓아라. 다 쌓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눈을 낮춰라. 마석에 가구공장 가면 일자리 많다. 안산에 가도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최저임금 및 그 이하예요. 그렇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됩니까? 근데 이명박식 해법은 뭐예요? 구조, 체제, 법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모든 문제가 개인의 능력과 가치관 문제로 환원해버려요. 그렇죠? 해법이 간단하죠. 그걸 보수라고 그러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문제. 이렇게 돼요. 코로나 1년이 지났습니다.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다고 절반이 넘습니다. 심해졌다는 82%고. 외환위기가 닥쳤던 재난은 우리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닥친 것은 이걸 기본으로 더 놀라운 격차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공무원이고 정규직인데 집이 부산에 있어. 여기는 비정규직인데 서울에 집이 두 채래. 뭐 하시겠어요? 누가 더 당당할 것 같아요? 똑같이 현장에 일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인데 집이 두 채고 정규직인데 세를 산대. 그러면 노사관계에서 누가 당당할까요? 집 두 채인 사람이 훨씬 당당합니다. 사장이 뭐라고 하면 자르세요. 왜? 네, 뭐 원룸 청소는 하지 뭐. 정규직은 너 그따위밖에 못하겠냐? 그럼 뭐라 그래? 속으로는 에이씨 내가 관둔다 그랬는데 관두면 갈 데가 없죠. 이런 재난에 또 재난이 겹쳤더니 이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부동산이. 검찰개혁, 양극화, 저출생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압도적이에요. 자산 격차가 42.7%. 정규직 비정규직이 10%예요. 세 발의 피해요. 뭘까요? 재난에 또 재난이 겹쳤는데 이제는 노력, 인성, 의지는 시험 쳐고 정규직을 가보려고 했더니 이미 결정돼 버렸다.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집을 물려받은 사람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은 이미 갈려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에 또 재난이 겹쳤는데 소득 격차보다 더한 게 뭐예요? 자산 격차예요. 왜? 그건 인생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경실련 자료예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82%가 올랐대. 그래서 이게 그냥 25평 중위 가격이 6억 6천에서 5억 3천이 올랐단다. 그 사이에 노동자 임금은 300만 원 올랐단다. 9% 올랐단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격차가 임금 격차겠습니까? 자산 격차겠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무슨 뜻이에요? 정규직을 싹 빠지게 저축을 해봤더니 저걸 산수로 계산해 봤더니 노동자 평균 임금을 전액 저축하면 38년, 노동자 월급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죠?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죠. 무슨 뜻이에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어느 직장 들어갈까가 아니라 자산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죠. 뭐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죠.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남자애들이 20대 되면 군대를 가죠. 내무반에 있는 청년들, 사병들의 최대의 관심이 뭘 것 같아요? 주식입니다. 주식이에요. 주식이에요. 제 애가 지난달에 제대했어요. 가기 전에 주식이 뭔지 지읒도 몰랐어요. 그랬죠? 그런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를 가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할까요? 고용이 18개월 동안 보장된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보고 적금을 넣습니다. 응? 아니 편의점 알바는 해봐요. 적금을 넣을 수가 없어요. 만기 전에 내가 짜지니까.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꼬박꼬박 용돈이 나와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럼 어떡할까요? 이걸 가지고 굴릴 생각을 하죠. 뭘까요? 월가의 금융자본이 대한민국 사병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간밤에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포초 소면서 온통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주식이 올라야 될 텐데. 그렇겠죠? 근데 우리 하사가 표정이 밝으면 쟤 올랐는가 봐. 중대장이 짜증을 내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졌구나. 이거 어떻게 돼요? 헤엄쳐 들어오고 귀순 노크를 하고 CCTV에 23명이 찍혔는데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왜? 순찰배에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월가에 가 있다고. 공무원이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주가만 보고 있으면 민원이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 잠깐만 계셔보라고. 주가 올랐으면 무슨 일이라고 그러셨죠?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요. 제가 안 해드립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재난이 외환위기는 소득 격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도 이렇게 뜁니다. 증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 1900조를 넘어서 버려요. 뭡니까? 거품이에요. 왜 거품일까요? 경기가 하강이라서 70% 노동자도 20% 자영업자도 5% 농민들도 95%는 다 어렵대. 그렇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다 뭘로 버티고 있을까요? 빚으로 버티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왜? 부동산과 증시 돈이 들어오니까 과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디서 돈이 들어왔을까요? 누구에게 돈이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이게 가계부채.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이해하셔야 될 것은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낸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인플레가 나요. 한국은행권이 휴지가 돼요.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이걸 잠깐 보세요. 주식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제일 많이 올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주식이 OECD권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와 중국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죠? 왜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합니다. 셧다운을 하면 지역이 봉쇄돼서 공장이 못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셧다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이 돌죠? 중국은 땅이 원천 넓으니까 우한이 문제면 우한을 봉쇄. 다른 데 공장이 돌아가요. 여기가 문제고 여기를 봉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제국이잖아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돌아가니까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중국 다음으로 방어를 잘한다. 달러를 연준이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서 유동성은 풍부한데 갈 데가 없죠. 미국의 기업에는 제약회사 말고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공장이 서 있는데.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북미, 동유럽도 공장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데 어디 있겠어요? 중국하고 우리죠. 뭐예요? 외환위기, 97 외환위기 딱 전하고 똑같습니다. 값싼 달러가 무지하게 넘쳐나요. 싸게 빌려줘요. 그래서 저게 어디로 간다고요? 돈을 빌려주죠. 기꺼이 빌려주죠. 어떻게? 청년들에게도 증권회사에서 신용대출을 해주죠. 투자해보라고. 가계부채가 이미 GDP를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저게 85% 넘어가면 터진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100%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안 터지고 있어요. 왜 안 터지고 있을까요? 달러가 안 빠지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도 다 빚으로 못해요. 청년도 전부 빚내세요. 통계가 나와요. 2019년 말에 신용대출이 1,600억이었는데 청년들이 이제 4,200억이에요. 그렇죠? 50만 원 투자는 10명을 모으면 500이죠? 이걸 밖에서 또 10명을 모으면 5천만 원 굴리고 있죠? 얘가 10명이면 5억을 굴리죠? 옛날에는 이게 대모임이었지. 지금은 주식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요는 문제는 뭘까요? 터진 거죠. 왜? 아니,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돼가지고 우리 월급이 많아져서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돼서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빚이란 말이에요, 빚.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벌어져 있죠? 돈이 막 돌아가지고. 문제는 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품은 터지죠. 외환위기가 그거 있잖아요. 외환위기 직전에 외국의 달러가 연리 2%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합금융사가 33개 있었어요. 이걸 빌려다가 국내에서 10%로 대출해주면 예대 마진이 8%예요. 그런데 이들이 돈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종합금융사 33개 중에 31개가 문 닫았어요. 이걸 부채를 다 공적 자금으로 세금으로 메꾼 거예요. 회사 문 닫게. 문제는 뭘까요? 이렇죠. 역사적 제레미 그랜섬은 투자자들은 다 알죠. 워린 버핏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미국의 일본의 헤이세이 공항을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저건 터진다. 어떻게 돼요? 그래, 코피 터지게 생겼다. 카라이만 또 제레미 그랜섬은 카라이는 뭐라 그래요?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보이스 피싱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터진다. 언제쯤 터질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언제 터질 것 같아요?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점쟁이처럼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떤 지표를 보면 터진다가 나옵니다. 언제 터질까요? 돈이 빠져나갈 때 터지겠죠? 돈이 언제 빠져나갈까요? 백신이 보급이 돼서 사회적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다른 나라도 공장, 서비스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은 투자할 데가 없어하고 중국과 우리나라만 있지. 이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빠지면 안 되니까 돈을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잖아요. 꼬가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꼬갈 데가 없으면 그냥 싼 이라도 가져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가 많아져요. 생산이 정상화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올라가죠. 이자가 올라가면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죠. 그러면 한계 가구부터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져요? 다 경매에 넘어간다죠. 그게 왜 하는 얘기예요? 언제쯤 될까요? 만일 미국이 2, 4분기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3, 4분기 이후에는 100% 터집니다. 저게 3, 4분기면 그래 3, 4분기 이후 가면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과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근로 의욕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렇죠? 아니 쇠가 빠지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얘는 현장에서 내 탱자탕자고 동료로 평가는 개판인데 집값이 지금 2배나 올랐다는데 나는 쇠가 빠지게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전세는 올라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낑낑대야 됩니다. 뭐예요? 가치의 창출 원천은 노동인데 노동 의욕 자체를 근본에 떨어뜨리죠. 양극화가 극심해져요. 소득 격차를 넘어서 이제 자산까지 가버린다. 자산은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복불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터진다. 반드시. 문제는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대기업은 공적적으로 메꿔줘요. 중소기업 개인은 전부 부도 처리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양털 깎기라고 그래요. 요즘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서서히 이 얘기가 나와요. 양털 깎기가 뭐예요? 양털을 어떻게 깎아요? 뽀송뽀송 털 자랄 때까지 놔뒀다가 한번 데려다가 쓱 미는 거죠? 뭐예요? 이런 거죠. 거품을 쭉 키워가지고 정장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해요? 쭉 빠지면 막판, 막차 탄 사람들만 전부 쫄딱 망하는 거죠. 내 돈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그냥 일부 손해를 보면 되겠죠. 근데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뭐가 돼요? 갭 투자건 B2는 뭐가 돼요? 기존에 있던 내 집까지 넘어가게 되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외환위도 똑같잖아요. 긴급 부전 신청하니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달러 가진 사람들이 알토란 같은 기업을 다 거저먹기로 가져가죠. 거기다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까지 해놨으니까 자본의 이윤율도 높여놨어요. 뭘까요? 꼭 먹고 알 먹기죠. 이걸 양털 깎기라고 그래요. 일부 학자들은 저건 음모론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뭘까요? 그렇죠. 월가의 금융자본이 작심만 하면 저 나라 하나 아작내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복잡한 경제 이론이 아니고 이게 예견된다죠. 저건 예견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 대선 얘기하고 보궐선거하고 막 지방선거 얘기하고 있는데 민중들의 관심사는 거기 있질 않아요. 뭔 뜻일까요? 전부 빚으로 버티고 있어요.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분노나 원망이 막 쌓여 있어요. 화도 나죠? 1년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입양을 해갖고 아동을 학대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분노가 폭발하죠. 또 뭐 그래 운동부가 그래 학교 폭력했다면 이런 되죠. 그러다가 사실 LH 건은 왜 터진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은 28조짜리고 서울에 35만 채, 전국에 80만 채를 보급하게 되면 돈 놓고 돈 먹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래서 터진 거죠. 거품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거품을 계속 키우는데 민중들은 분노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노가 쌓여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몰수해라, 다 죽여라, 폐가 망신시켜라 이러죠. 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참고 빚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뭘까요? 민심이 폭발 직전이고 분노와 원망이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
LA 지금 이건 그냥 분화구예요, 분화구. 앞으로 정세를 보세요. 어디서 터질지. 문제는 민중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 없이 오로지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해봐야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개혁보다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라고? 부동산이라고요. 그렇죠? 민심이 어디로 가는 보자죠. 민심이 어디로 가는 보자. 뭐예요? IMF도 더한 재난이 와서 민생은 파탄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 정치권은 서로 민주당은 가덕도 그랬더니 국민의힘 뭐라 그래? 한일 해저 터널. 그러면 가덕도를 왜 해요? 가덕도 근처에 땅 사는 사람이 누구냐요? 오거돈과 그 일당과 부산 일대 토호들이에요. 밀양이냐? 가덕도냐고 뭐예요? 밀양에 땅 사는 자들과 가덕도 근처에 땅 사는 자들이 서로 땅값 올리려고 유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니 지금 집값, 집 문제가 뭐예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을 살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잔뜩 지어봐야 뭐하냐고. 한 채에 10억이라는데 염장 지는 거요? 돈 있는 사람은 100채 가진 사람이 150채 늘리는 건 어려움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공기업이 앞장서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염장을 지르는 거잖아요. 뭐예요? 정반대로 문제는 뭘까요?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작년 1년을 겪었는데 이미 설상가상이 되고 있어요. 소득격차 해소한다고 정부가 최대한 지원금에서 그나마 이건 줄었어. 그나마 줄었다고. 그렇죠? 사용금이 문제는 자산격차가 10배, 20배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정세.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까요? 내년 대선이 있는데 대선에서 그래 우리의 요구가 의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얘기죠. 그래 민주당이 집권은 안 바뀌더라. 그걸 작년에 국회 바뀐 거 알았어요. 그렇지. 노동은 오히려 계약하더라. 그럼 이게 어떻게 노동 무시 천대 배제해서 어떻게 존중 인정으로 가자는 거냐.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이렇죠. 아니 민주당 원망한다고 저게 달라지냐. 뭐 손가락에 장을 지인다고 바뀌겠냐. 안 바뀌어요. 뭘까요? 저건 어차피 우리가 싸워서 쟁취할 일이지. 누가 시혜로 퍼준다는 거냐. 그렇죠? 그걸 깨달은 거죠. 투표만 잘하면 위정자가 잘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시위 안 해도 되고 항쟁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역사는 없었다죠. 문제는 이렇죠. 민주노총 그래.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근데 민주노총이 작년에 뭔 일을 겪어요? 뭔 일을 겪어요? 김용환 의원이 사퇴하고 비대위를 거쳐서 새 집행부가 들어서요. 봅시다. 재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김대중 정부 때 있던 노사정위원회가 작년에는 노사경위원회로 이름만 바뀌었어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대로예요? 봅시다. 그래.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난리를 죽여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냐. 앞으로도 계속 저런 일이 벌어진다.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저런 왜?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행착오는 할 수 있다. 실수는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가를 채우는 것이 안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죠. 문제는 외환 위기보다 코로나 위기는 스케일이 정도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러다가는 정말 정규직까지 싹 털리게 생겼다죠. 아니 외환위기가 정규직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비정규직은 털렸다면 자산격차가 벌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안정적인 월급 받아가지고 118년을 저축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잖아요.
비교해 봅시다. 왜 이 배경? 이게 30년 전 항쟁이에요. 이게 촛불 항쟁.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역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법칙이 나와요. 우리 위에서 봅시다. 30년 항쟁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4년 전 항쟁은 밤이에요. 왜 87년 낮에 했을까요? 왜 낮에요? 낮에 해야 많이 모인다죠? 그럼 낮에 올 사람이 누구예요? 학생들밖에 없잖아요. 애들은 학교를 파면 저녁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학생들이에요. 그럼 촛불 항쟁 왜 밤에 해요? 왜? 노동자가 퇴근하고 와야 되니까. 근데 왜 토요일만 해요? 지방에 있는 노동자도 올라와야 되니까. 무슨 뜻이에요? 항쟁의 주요 구성원이, 주요 동력이 바뀌었다죠? 어떻게 바뀌어요? 아,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30년 전 항쟁 때는 항쟁의 지도부가 누구였어요? 대학생을 대표하는 조직이 뭐였을 거예요? 전국 대학생 대표협의회 전대협. 1기 의장이 누구예요? 이인영. 부의장이 우상호. 이렇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장관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촛불 항쟁 때는 박근혜 퇴진 행동을 구성하고 주도한 단체가 어디였어요?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이죠. 아, 바뀌었네. 문제는 뭐냐면 항쟁이 뭐라 그랬어요? 제도 안에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순리적으로 수용이 되면 항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체 행동을 하는 이유는 교섭으로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쟁을 해서 결국은 시스템이 확 외부의 충격으로 엎어지면 이런 얘기죠. 항쟁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제 밖에 항쟁의 에너지를 일부를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안 그러면 체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쟁 충격을 저걸 정치학 용어로 뭐라 그래요? 체제 안으로 끌어들인다. 뭐라 그럴까요? 체제 내화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개량화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87년을 항쟁을 하고 나면 기존 정치권에서 영입 1순위가 누구겠어요? 학생회장 출신이겠죠? 87년 항쟁이 주역이니까. 그럼 촛불 항쟁하고 나면 영입 1순위가 누구겠어요? 아, 위원장이겠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배경이지. 아, 경산호의 잠정 합의안 논란이 그래서 생긴 거구만. 그 얘기죠. 이렇죠. 아, 그렇구나. 87년에 전대협의 일부를 다 할 수 없지. 일부를 끌어들여야 돼. 2017년 체제는 민주노총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구나. 그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체제 안으로 일부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얘기죠. 무단 통치는 채찍으로 휘두르는 건데 포갑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을 내밀어서 다는 못하고, 그죠? 일부는 끌어안아야 되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전교조 필증 나옴. 두 번째, 공무원 해고자 복직 시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껴안는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왜? 안 해줘버리면 계속 공무원 노조는 반정부 투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4월 7일 이후에 3개월 안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공무원 노조는 이제 조합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교훈은 뭘까요? 이런 거. 3.1운동을 거족적으로 하게 되면 생각해보면 3.1운동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단결해서 싸웠더라면 조선은 금방 됐을 건데 어떻게 돼요? 33인 중에 안 변한 사람이 거의 없죠? 이게 뭔 일이에요? 그 소리 논리가 뭐예요? 그렇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역사책에 보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고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이게 뭐예요? 저건 전 부드러운 말로 보이스피싱이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 다 개구라다지. 그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저게 노사정, 잠정 합의한 논란이 벌어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2017년이 됐는데 항상 들어가자는 사람들, 안을 받자는 사람들의 논리는 활용론이에요. 이거라도 받자. 이거 안 받으면 뭐가 안 될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보시자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대가 4.19, 87년 항쟁 어떻게 돼 있어요? 아, 보세요. 27년, 29년 무슨 뜻이에요? 한 세대마다 저랬대. 만일 체제가 한 세대가 30년이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옛날 제도가 그대로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체제 안에서 순리적으로 개혁이 됐고 개선이 됐더라면 항쟁이 안 벌어지고 진화를 할 건데 지배계급은 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축이고 터졌다야. 봐야 될 것은 이런 거죠. 그렇구나. 역사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GDP가 아니에요. GDP가 60년 이게 항쟁을 기준으로 했어요. 항쟁을 기준으로. 왜? 자연은 주체가 없어요. 겨울 가면 무조건 봄이 와요. 우리가 파업을 하건 안 하건 노조를 하건 안 하건 봄은 오죠? 근데 사회의 봄은 그렇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죠. 아, 지금 386이 주역이구나. 언제 저 주역이에요? 아, 그렇구나. 87년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주역이구나. 그러면 역사의 법칙으로 보면 2016년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30년에 주역이 돼야 되는구만. 그 얘기죠. 문제는 주역을 해야지 왜 자꾸 저쪽에 들어가 조연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구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구나. 투표 잘해서 네가 잘해주길 기대한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뒤통수 까이고 민주정부 3-4번 했는데 다 그랬지 않냐. 그 얘기죠. 그래서 촛불항쟁 이후에 보니까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됐어요. 87년 항쟁의 노동운동 사적 의의는 87년 전에는 민주노총이 시민권이 없었는데 87년 지나니까 민주노조가 생기죠. 필증이 나와요. 촛불항쟁을 했더니 민주노총이 1등을 먹더래요. 뭔 뜻이에요? 이제 가장 영향력이 단체가 됐어. 제약, 종교계, 학생 아니에요. 어디예요? 민주노총이에요. 작년에 민주노총 후보가 4팀이 나왔는데 놀랍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갑자기 민주노총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양경선, 이석기의 직계 후배라는 등 조합원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정계, 언론계, 재계 이런 데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막 성향을 분석하고 있어요. 기후 1번은 무슨 파고 기후 2번은 뭐고 이러고 있죠. 뭔 뜻이에요? 관심이 지대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합원에게 투표를 안 했다고 해서 투표하라고 전화했더니 제가 민주노총이었어요? 이런 또 신규 조합원들이 많더라는 거 아니야? 또 전화했더니 저 탈퇴 처리해 주세요. 저 민주노총인지 몰랐어요. 뭔 얘기가? 밖에 있는 자본과 권력은 민주노총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는 조합비를 쌩빠지게 내고 있으면서 이게 어디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얘기죠? 뭘까요? 밖에 있는 애들은 우리 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지대한가를 모르고 이거 왜 그렇구나.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려있어요. 지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그렇구나. 민주노총의 역할이 결정적이네. 그 얘기죠. 선거만 그러겠어요?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죠. 그렇죠. 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체로 등장. 그래서 민주노총이 총파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민주노총이 당이 아니잖아요. 대선은 벌어져. 11월 달 되면 각 당의 위력 후보는 다 드러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투표나 잘합시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 그냥 표밭이죠. 유령이 돼. 우리 목소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후보를 낼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대선의 의제로 안 만들면 우리는 투표장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죠. 우리는 유령만 돼.
그래, 1번과 2번 중에 어떤 놈이 덜 나쁘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2015년에 우리가 총궐기를 했어요. 더 가까이는 2017년 대선을 했는데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도 전부 다다. 최저임금 1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왜? 민주당이 그걸 의제를 만들어놨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해야 된대. 심지어 홍준표도 비정규직의 차별은 문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시정해야 된다. 그렇죠? 대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 표는 얻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뭘까요? 23년 된 노동적폐를 파견제, 정리해고제, 기간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의제가 돼서 대선 후보들이 저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만들어놔야 그러겠죠? 아, 여러분도 어떻게 해? 공무원 해고제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후보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건 당장 복직돼야 한다. 이 얘기가 뭐라 그래? 당선되니까. 왜 아직도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선 때, 야, 시켜준다니까 우리가 조신하게 입자 그랬더라면 따질 근거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1노총이 됐어. 첫 선거가 열린대. 어떻게 하자고? 이런 거지. 그러면, 그래, 어떻게 할 거냐? 뭐 나와. 의제도 나와. 핵심이 뭐겠어요? 그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1노총이 됐고 한국의 최대 세력이 됐는데 정작 대중은 우리의 위력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뭐 해봐야 되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민주총이 그러하고 공무원 노조도 그래 해보자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우리도 보면 이번 시기에 뭐 좀 해봐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던 그래 점심시간 우리가 휴무를 한번 해보자. 그냥 아주 좋은 방법이다. 왜? 민원인들이 난리를 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 업무를 안 보는 거냐. 무한은 이미 안 봐요.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렇게 죽겠는데 지하철이 파업을 했는데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면 아무 효과가 없죠. 지하철이 파업을 하고 막 폐차 간격이 늘어나고 차가 오다가 막 안 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냐 이거. 아 이게 파업의 효과잖아요. 그렇죠? 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 노조 왜 갑자기 문 닫았던 게? 공무원 노조법이 이게 개판이래 이거. 단체 행동도 없대. 근데 이건 뭐야? 점심시간 쉬는 거래. 그 다음에 또 정치적 자유도 없대. 그럼 사람들이 민원이 성질나면 그거 좀 주고 좀 일 좀 보자 이러겠죠? 근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 공무원 노조도 적극 참여한다고 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아니 민원인 여기 시민들이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그건 파업이 아니죠. 단체 행동을 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면 하나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이제 합법적인 방법을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를. 그렇죠? 단체 행동을 못 하니까 좋은 방법이 뭐겠어. 그런 거죠. 정시 퇴근, 점심시간 휴무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휴 시간이니까. 칼출, 칼퇴 그날 하루만. 아니 일퇴면 우리가 왜냐하면 재난이 닥쳤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이다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게 있다. 그게 뭐겠어요? 저걸 통해서 그래 우리 의제를 당면한 대선의 의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이 재난이 닥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래 긴급 대책을 내놔라. 그 얘기죠? 다른 나라는 자영업자 임대료를 정부 3분의 1, 임대인 3분의 1, 임차인 3분의 1 이렇게 한다더라. 다른 나라 그렇게 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래 실업급여를 우리도 한 3년 주자. 다른 나라 35개월 하더만. 9개월이 말이 되냐 이게. 그렇죠? 실업급여 수급률도 현실화하자. 30%가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 이런 거겠죠. 그래 전국민 공공을 사각지대 없이 하고 실업급여도 수급기간과 수급률을 현실화하자. 이런 걸 내놔야 어차피 구조적으로 실업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데 이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나라가 필요하지. 어려울 때 다 각자 도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세금은 왜 내며 군대는 왜 가냐. 이런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요? 우리가요. 왜?
우리가 최대 세력이에요. 우리가 가장 영향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그래. 이 세상이 이게 가능하냐 이게. 사회를 그래.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전화 이복을 만들자. 이걸 제기하자는 게 총파업의 의의죠. 앞으로 토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제가 다 동의해. 그런데 누가 앞장설 거냐 그런 게 전부 수저만 들고 있어. 그럼 상은 누가 차리냐? 손은 누가 키우는 없어. 전부 다 어떻게 해? 적극 참여한다. 아니 동 뜨는 사람이 없는데 뭔 시위가 되겠어요?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오늘은 뭐 이제 노동의례를 생략했지만 노동의례 가사가 뭐래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그래놓고 그지? 네가 앞에 가면 나는 뒤에 따라가겠다 그러면 노래를 부르지 말든가 가사를 바꿔야지. 이거 좀 편집해야 되나? 동영상 공개해야 되나? 너무 과격한 용어인가? 님을 아닌 거 가사를 바꿉시다. 노래를 바꿉시다. 그러면 또 불편하다고 댓글이 달리려나? 그래서 그냥 알아서 편집하세요. 그냥 잘라도 돼요. 그냥. 그래서 현실은 그래 저걸 해야 되는데 공무노조는 우리는 또 안전판이 있죠. 무슨 안전판이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단체 행동권이 없어서 또 하고는 싶은데 정치 기본권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전판이야. 우리 마음은 아시죠?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그냥 전임자 수준에서 간부 파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붙겨. 전공로는 깃발은 겁나 많아. 조합원은 없어. 그럼 노래도 또 바꿔야 되네.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붙긴데. 그죠? 그리고 파업했는데 전부 비정규만 나와있고 정규직은 깃발만 나붙이고 있으면 이거 참 가오 떨어지는 얘기죠. 이런 일본말도 쓰면 안 되나? 그냥 통으로 편집하는 걸로. 그 얘기는 해야 되겠구나.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붙겨. 요거는 꼭 내야 되겠네. 이래요. 합법화가 됐어. 사실 공무노조는 저는 필정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두 번째는 해고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어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왔어요. 현실이 여러분 느끼실 건데 단체 행동권 없으면 한계가 분명해. 정치 기본권 없으면 다 면피야. 뭐라고 그래? 자기 요구가 있을 때는 연대 투쟁하고 열심히 노동조합 주장하더니 자기 요구가 없으니까 다 면피야. 단체 행동권이 없어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전부 면피야. 내가 필요할 때는 연대해. 그렇죠? 해고자 복직투쟁에 적극 연대해 주십시오. 그럼 막 해고자들이 와갖고 막 비정이 와갖고 적극 연대하고 복직 딱 되고 나니까 저희들이 행동권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마음 아시죠? 그래서 성명서만 발표하고 깃발만 하고 동지는 없죠? 그럼 뭐가 돼? 저런 얍삽한 놈들이었구나. 알겠죠? 현실은 뭐라고 그래? 그래, 단체 행동권이 없으면. 사실 공무원들 현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조합원들은. 아니, 노조가 필증도 나왔는데 한 게 뭐냐? 집행부는. 할 게 없다, 임마. 왜? 할 수 있는 게 머리 깎고 뭐 단식하고 오체 투지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왜? 단체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체가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간부만 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간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단체로 행동을 해야 돼. 단체 행동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간부들의 개별 행동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 주인 잘못하는데 맨날 머리만 감고 단식하고. 그렇죠? 간헐적 단식도 아니야. 주기적 단식이야. 농성, 삼보일배, 오치투지. 그렇죠? 그럼 조합원들 뭐라 그래? 아니 투쟁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 우아하게 우리가 뭐 파업을 해봐? 불법이래. 그래도 위원장님 다른 수를 생각해봐. 수가 없다고. 그 뭐라 그래? 네가 간부해 막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단체 행동권은 없는데 우아한 방법으로 싸워보래. 우아한 방법이 어디가 있어?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세련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된대. 돈이 어딨냐? 홍보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 매달 2억씩, 매일 2억씩 하면 그냥 전면 기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거리에 정광고 광고도 할 수 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려면 조합비를 올립시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간부가 머리를 써야죠.
뭐라고? 한 게 뭐냐 이거.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래서 나도 더러워서 안 한다. 간부의 꿈은 간부를 그만두는 거다. 우리 지부장은 언제쯤 발굴하나? 맨 그거죠. 현실이 이렇게 돼 있어. 구조적 원인이 뭐예요? 단체로 행동을 못하니까 개인이 해야 되고 그 모든 부하를 자기가 다 떠나야 되니까 뭐라 그래? 이번 지부장 임기가 마지막이야. 안 그러면 이혼을 각오하고 지부장을 하든가 본조로 올라가든가 알아서 해라. 네가 붙으신 게 뭐 있는데 너는 정년 딱 되면 월급 딱 안 들어오는 순간 뭐라 한다고? 가정법원에서 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현실이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지. 정치 지분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어. 지금 정권의 방법은 이제 채찍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당근을 샥 던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치 기본권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대부분의 조합은 공무원 어떨까요? 받자죠. 아니 옛날에 비해서 저건 낫잖냐. 그렇죠? 어떻게? 사무실 줄 테니까 요건 안 하는 걸로. 그지? 자, 점심 휴무한다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래 사무실 줄 테니까 우리 구청은 업무 계속 보는 걸로. 어때? 그럼 뭐라 그래? 위원장님, 우리 노조 어려운 사정 아시죠? 이번에 드디어 그러니까 요거 우리만 좀 봐주세요. 이러겠죠? 그럼 어떻게 돼? 힘 있는 데는 막 우리는 힘도 없는데 막 금전으로 막 어거지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저 얍삽하게 영도죠? 영도는 얍삽하게 그때 또 업무를 봤대. 그럼 금정에서 뭐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보다 센 영도도 안 했다는데 실리를 취해야지. 이러겠죠? 저 대의원 못합니다. 원년만에 선거 있는데 잘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전대위입니까?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랬더니 그냥 총파업 하고 났더니 위력을 시위하고 우리 의제를 했으면 그게 아니라 찌짐이 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지? 한이 많이 이러겠죠? 그러면 원망이 어디로 올까? 본조 방침이 문제다. 무리한 방침을 내려가지고 대외적 효과보다 우리 내부의 소모전이 커졌다. 또 평가서 내면 또 할 거 아니야. 평가서 다시 제출하세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겠죠? 뭐라고? 그렇죠. 핵심으로 이런 얘기야. 정권이 저걸 들이밀어버리면 이제 본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지부 차원에서 제가 단체장 만나가지고 이건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해고자 문제는 단체장 소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해고자 문제는 정권 얘기를 했는데 해고자 다 해결됐네? 그럼 어떻게 돼? 공동상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현안은 우리 군은 군수님과 얘기 잘 했습니다. 단협이 있어요? 아니 단협은 없고 그냥 다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이런 걸 맺어놓으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조합원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부 알아서 살아요. 그럼 뭐가 돼요? 본조고 본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어려울 때는 본부 노조고 자기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제 조합이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님? 이러겠죠? 그럼 뭘까? 전부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 지금 필요한 게 뭐라는 걸까요? 그렇죠. 2020년 그래. 해보자 복지기구에 이제 진짜 중대한 기록이 섰어. 아까 뭐라 그랬어? 탄핵정권 정치기구권이 전부 교섭이에요. 교섭밖에 없어. 그럼 교섭주의 빠지면 뭐가 돼요? 노동조합의 생명이 자주성인데 자주성이 뭐예요? 아니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건데 쟁이 안 된다며. 이거 어떻게 돼? 전부 지부장님 좀 잘 좀 해보세요. 그 영도는 됐다 그러잖아. 금정구는 왜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사퇴. 그럼 어떻게 해? 비대위. 그럼 비대위는 누가 하나? 연중 비대위. 이제 지부 집행부 없음. 이러겠죠? 뭔 얘기예요? 그렇구나. 생각해 볼 것인데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조에 계신 여러분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장은 또 안 그래. 그렇죠? 본조에 있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 벌써 촉이 와요. 다녀봤더니 예전 같지가 않아. 본조가 방침 내려봐야 그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도 있고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의문 채택할 때 다 만장일치 해놓고 돌아서서 얼만큼 집행되는가 봤더니 예전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막 들이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들이미는 선배도 안 계시고 영도 안 서면 이게 이제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거죠.
보험료 대비 어디가 서비스가 좋은가.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가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인들은 노예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대. 비참하고 배고프고 고생한다 아니라 지 운명을 스스로 결정 못하면 그건 노예라고 그랬대. 무슨 뜻일까요? 그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 못하면 그건 주인이 아니래. 어떻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걸 결정을 못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고용에 목매달고. 왜? 고용이 돼 있어야 소득이 나오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 무슨 노예일까요? 임금노예라는 거예요. 임금노예.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서 그러면 생각해 볼게. 그럼 동물하고 인간이 뭔 차이가 있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노예정이라는 거 임금노예 삶이 당연하고 이걸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받아들이게 되면 저걸 어쩔 수 없는 숙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남는 건 뭘까요? 그런 거지. 그래도 나는 좀 나은 노예다. 정규직.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 노예다. 왜? 나는 그래도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고. 뭘까? 이렇게 돼. 그게 고급 노예. 있었어? 로마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양반들과 같이 시 낭송해준 노예도 있었대. 이 노예는 육체 노동을 안 해. 같이 푸뉴도로에 갔는데 가가지고 술도 한잔 어저먹고 저 허드렛 일을 한다. 야, 내 것도 가져와. 그러니까 자기는 노예가 아닌 줄 알았대. 이게 어디로 갈까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욕망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인생의 출발선이 달라지게 됐대. 어디로 가요, 관심이? 관심이 어디로 가? 그렇지. 내 자식은, 그리고 저게 뭘까요? 저게 조국 사태예요. 조국 사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 거냐. 그래서 그런 거죠. 비참한 노예는 물질적으로 열악한 게 아니에요. 처우가 열악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뭘까? 첫째, 지가 노예인 줄 몰라. 두 번째는 자기는 그래 그래도 괜찮은 노예라고 착각하는 사람. 해고됐을 때는 열심히 싸우더니 복지가 나오니까 연대충 안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연대의 정신이 이건가? 이러겠죠? 그럼 이런 거지. 그래, 노예의 비극은 뭐냐? 첫째 비극이 뭐겠어요? 지가 노예인지 모른다. 두 번째 비극은 뭘까? 노예인 줄 알면서도 안 싸운다. 이거죠. 우리가 노동조업을 왜 하냐예요. 왜 할까요? 그래, 생각할 게 뭘까요? 그래, 노예로서 신분을 높이자는 게 노동조합의 목표냐? 아니면 신분 차별을 없애자는 게 노동운동이냐?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달리 생각해 보면,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닭이 될래 독수리. 날개는 왜 필요해요? 하늘을 나는 데 필요한데 닭은 이미 날개를 포기했죠. 어떻게 돼? 우리 양계장의 처우를 개선해서 우리 양계장은 야간 소등을 해서 밤에는 알을 안 낳습니다. 그래봐야 닭이죠. 마지막은 어디로 가? 통닭 집어 넘어가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간부들부터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왜 노동조합을 하냐? 처우를 개선하고 복직을 해서 더 열심히 싸우려고 복직을 한 거지. 복직을 하니까 안 나와버리면 처우를 개선했더니 갑자기 그전에는 우리랑 같이 맨날 술 한잔 먹더니 처우가 개선되니까 술집을 딴 데로 옮기더니, 그죠? 한동안 안 보여서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막 해외여행을 보름씩 갔다가 보고. 그건 뭘까요? 고급 노예가 되기 위한 경쟁이었다는 거냐.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공공은 사실 안전판이에요. 왜? 세금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시장부터 열악한 데부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때 각자 도생을 할 거냐, 아니면 함께 사는 길을 찾는데 우리가 앞장설 것이냐, 어떤 것이 진짜 노동운동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지, 이런 데에 대한 방향적 판단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자 그러면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또 정도 지도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덩치만 커졌지, 덩치가 커지게 되면 우산이 커질수록 우산대와 우산살은 탄탄해야 되죠. 저항수가 늘어날수록 간부에 대고 훨씬 튼튼해야 원심력이 안 생겨요. 안 그러면 우산은 엄청 커졌는데 우산살이 약하면 그냥 조그마한 풍파에도 바로 사고 나죠. 지금이야말로 간부들이 정말 잘할 때다, 이런 말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혜연합. 네, 제이하세요. 개헌을 해야지만 진정한 그 정치 기본권이 주어진다고 보는데요. 개헌의 가능성이 지금 정부에서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그거 먼저.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180석이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기본권 얘기하면 민주당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그걸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아직 200석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다음 선거 때 더 밀어줘가지고 우리를 200석 만들어주라. 180석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익히 보아왔듯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 제도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서 이게 의제화가 돼야 마지못해서 그걸 들어주지. 이해 당사자가 막 그 얘기 좀 하다가 그냥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안 바뀌죠.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 요구가 관철이 돼요. 왜 그래요? 의제가 왜 됐어요? 그렇죠. 한 달에 6명이 과로로 살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요. 제일 센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두 번째가 감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해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계죠. 무슨 뜻일까요? 진짜 공무원들이 정치 기본권 때문에 죽은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금방 시정돼요. 단체 행동권이 없어갖고 저 난리가 났단다. 그러면은 저렇게 사회적 비용을 치르느니 들어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제대로 손을 보지. 그렇게까지 안 되면 안 바꿉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걸 안 들어주면 비용이 더 들겠구나. 손해구나. 그래야 들어주죠. 그래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진짜 저것 때문에 난리라 그러면 쟤들 왜 저래 이랬는데 사람들이 왜 저러긴 저게 맞는 얘기지. 무슨 21세기 이게 무슨 신민이야? 그렇잖아요. 쟤들 왜 머리 깎고 난리야 그랬더니 아니 이런 게 없대.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죠. 야 대학 교수는 정치 지문권이 있는데 교사는 없대. 기준이 뭐야? 그런 거죠. 아니 18세 투표권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재수한 놈은 투표권이 없고 어떻게 대학 가니까 투표권을 주냐. 이게 무슨 합리적 근거가 있냐. 없잖아요. 그렇죠.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유가 있는데 평교사는 자유가 없대. 이걸 가지고 내일 떠들었더니 아 이거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네. 이래야 고치는 신용이라도 하죠. 그 될 거냐 말 거냐 여부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이걸 의제화는 기획 홍보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시시때때로 온갖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그러겠죠? 예를 들자면 아니 단체 행동 왜 없냐 그랬더니 아니 점심시간에 업무를 안 본 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 공무원이 그래도 되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아니 단체 행동권 없어도 점심시간에 휴무하는 건 다녀봐도 있어요. 존중받으려면 우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점심시간에 쉬면서 왜 나한테는 점심시간에 일하라고 그래?
그래야 이게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 백분 토론, 심야 토론 막 해가지고 시끌시끌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맞는 말이네. 이래야 이제 사회적 의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그걸 가지고 투쟁이 벌어져서 시끌시끌 해야 돼. 왜 저러냐 도대체.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야 그것이 쟁점이 되지. 아무 문제도 없고 조용한데 백분 토론 주제를 뭘로 잡겠어요? 뭐가 핫하냐? 그러겠죠? 공기업 이대로 좋은 거 이런 거 하죠. 그래야 시청을 하지. 근데 거기다 대놓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이대로 좋은 거 그 얘기는 저 얘기를 왜 하냐 지금? LH 주식도 죽여야 되는데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거냐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달려있지. 가만히 있으면 저는 안 해준다고 봅니다. 해고자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해고자를 복식시켜주고 해고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들어주지. 그렇죠? 질의 더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시간 다 돼가는데 윤석열의 앞으로 향방 윤석열이요? 그 다음에 상상하고 끔찍하지만은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됐다 치면은 그 검찰 독재가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폐해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법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파시스트예요. 파시스트의 입만 열면 법이에요. 전두환, 박정희 때 전부 법이었어요. 법을 이 사람 집행한 사람이잖아요. 법을 만든 것도 아니야. 또 법이 문제가 있다고 바꾸라고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항상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기만 했지 피의자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선거가 벌어지게 되면 다 도중에 낙마를 해요. 왜 그럴까요? 유권자는 대부분 피해자들이잖아요. 그가 말하는 국민이에요. 근데 국민이 뭘 생각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뭐가 불편했는가를 전혀 공감을 못해요. 왜? 나는 위에서 지시만 했고 저희 끌려온 적이 없어갖고 역지사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휘창이 가서 대중을 만나고 고등학교 강연을 하면 지지율이 팍팍 떨어져요.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써준 거 읽었는데 전혀 막 엉뚱한 데 갖다 붙이고 그게 뭘까요? 그게 계급적 정서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황교안 때 드러났지만 선출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뭔 얘기일까요? 선출직을 하려면 어차피 밑바닥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왜? 이들이 표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반기문도 고건도 다 날아간 거예요. 기억을 복원해 보시면 2017년 1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대권 후보 반기문 16%, 아니 31%, 문재인 16%, 안철수 15%였어. 둘이 합친 것보다 반기문이 제일 높았는데 반기문이 일단 지하철 한번 타러 가면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죠. 지하철을 어떻게 탄지도 몰라. 그 다음에 편의점 가서 생수를 사는데 에비앙 생수가 없다고 막 뒤적거리고 앉아있어.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새끼는 삼다수도 모르냐? 그 얘기죠. 뭐라 그래요. 옛날에 정몽준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2002년에 월드컵 해가지고. 근데 어디서 깨져요.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90원인가? 한 번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에 그러면 얼마인데 그랬더니 저는 교통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잘 모르죠.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러죠? 내부 경선, 한나라 내부 경선하는데 그 교통카드 그랬더니 보장하는데 야! 교통카드가 있다는데 너도 한 장 구해봐 그랬더니 장충체육관에서 참 올림픽 펜싱에 막 경선해요. 저도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청소년 카드인 거예요. 뭔 얘기예요? 딴 세상이죠. 전혀 모르죠. 이 세계를. 아시겠죠? 뭔 얘기예요? 여기서 확 그런 거. 아, 이거 딴 세상이구만 이게. 뭘까요? 이걸 계급적 정서라 그래요. 전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어떡할까요? 맨 권좌에 앉아서 칼자루 휘두르는 사람이 저 피의자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짜증 나겠어요? 짜증 안 나겠어요?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정치 시장에 나오는 순간 바로 가죠.
다만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이해해야 돼요. 이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문재인 정부에 실망은 했어. 화는 나. 근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화구죠. 분노는 부부를 끓는데, 그죠? 항상 제3지대잖아요. 안철수가 입당하는 순간 지지율 떨어지죠. 윤석열이 입당하는 순간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반기문도 끝까지 안 들어갔죠. 근데 뭐 부모님 산소에 가고 뭐 술 뿌리다가 거기서 그냥 사진 한 장 휙 날아가 버리고 지하철 타러 갔다가 거기서 깨지고 지하철 표를 어디다 놓은지를 몰라가지고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반기문 기억나시죠? 일단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저는 뭐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윤석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이거죠. 180도까지 밀어줬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못한다는 거냐. 그럼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만 생각해 보실래요? 얘기 나온 김에? 어떨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 기대가 있고 미련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1번 찍자로 가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생각한 자는 뭐라 그럴 거예요? 진짜 네가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2번을 찍어야 된다. 왜? 1년짜리잖아요. 회초리를 한번 해줘야 바짝 하지. 계속 묻지마 1번을 해주면 우리를 호구로 할 거 아니냐. 그게 호남 사람들이 2016년에 안철수를 찍은 이유예요. 그런 게 민주당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요? KTX를 조기교통해요. 왜? 호남을 계속 올 때 했더니 전용선도 안 깔렸는데 바로 교통이 1년 전에. 그게 뭐였겠어요? 민주당은 내가 안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찍는다는 거 뭐라고? 우리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는구만. 그럼 어떤 생각이? 1년짜리예요. 그렇죠? 내가 부산의 토호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을 찍을까요? 민주당을 찍을까요? 누구 찍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찍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형준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 박형준 되고 나면 가덕도 1도 추진 안 돼요. 국회의원 15명이 시장 있어봐야 1도 안 되면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지. 그럼 어떻게 돼? 저 새끼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내년 6월 달에 바꿔야 되겠구만. 그러면 그래. 그게 뭐예요? 일보 후퇴 5모 전진인 거예요. 1년 다가고 4년을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여 이번에 저게 되더라도 저게 지지를 다 처리한 게 아니에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5모 전진을 해서 1보를 싹 하는 거지. 그렇죠.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선거를 우리가 23번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벌써 딱 알지. 그죠? 아직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1번을 찍을 거고 아닌 사람들은 1년 정도는 네가 해라지. 다음번에는 민주당 어떻게 할까요? 자세가 확 낮아지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겠죠? 휘철이 한 대 때려가지고 얘가 사람 될 것 같으면 미워서 때린 게 아니잖아요. 잘하라고 때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현상은 뭐예요? 사람들의 지지가 국민의힘을 안 간다. 무슨 뜻이에요? 얘의 지지를, 얘를 계속, 얘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뭔 뜻이에요? 계속 너 그러면 지지 살해할 수 있다. 계속 경고를 보내는 거죠. 잘해라. 그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일종의 견제구지. 견제구. 라고 봐요. 근데 그걸 착각해서 지지로 갈 거 아니에요. 예, 장시간 또 좋은 말씀 주신 이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